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을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비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달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입니다.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해놨는데 양육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부가 살다 헤어지면 남남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천륜이죠. 천륜을 저버리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들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머니에서는요. 이사를 앞두고 세금 폭탄을 맞아 고민이라는 분의 사연 준비했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이 사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얼마 전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이 남성의 신상이요, 머그샷과 함께 공개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30살 박대성 씨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와 함께 귀가하던 고등학생을 쫓아가 무참히 살해한 박 씨, 이 범행 직후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정말 보면서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정말 뭐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박 씨가 얼마나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했는지 사건 현장이 그대로 CCTV에 담겼습니다. CCTV를 좀 보시면요. 박 씨가 피해자 A양을 약 800m가량 쫓아간 뒤에 범행을 저질렀고요. A양의 비명을 들은 시민이 다가오자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검은 옷을 입고 맨발로 골목을 걸어가던 이 박 씨가 고개를 돌리더니 방금 사람 죽였잖아요. 근데 입꼬리를 씩 올리면서 웃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박 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해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당시에 소주 4병이나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자, 또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복날 농약 사건, 범인이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초복을 맞아서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60대에서 70대 할머니 4분이 이 경로당 냉장고에 든 커피를 나눠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날과 다음 날 차례로 이상 증세를 느끼게 되시고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이 할머니 4분 중에 3분은 다행히도 건강을 회복하셔서 퇴원을 하셨지만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훨씬 지나서 같은 달 18일에 이 80대 권모 할머니가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숨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경찰은 그때 당시가 아니라 며칠이나 훨씬 지나서 비슷한 증세를 호소한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권모 할머니가 이 농약 음독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지 특정한 다음에 집중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경로당 주변 CCTV와 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주민들과 면담하는 등 정말 권모 할머니가 가해자가 맞는지 집중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떤 단서를 찾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이 권모 할머니가 사건 발생 이틀 전에 경로당에 혼자 출입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하루 전에는 이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목격 진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권모 할머니는 평소 경로당 노인들과 사소한 문제로 좀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권모 할머니가 사건 발생 나흘 뒤에 농약을 스스로 음독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특정했고요. 이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험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심심치 않게 이런 뉴스를 보게 돼서요. 길거리 다니기도 무섭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런 흉악범들은 이들끼리 살기에 무인도 같은데 그냥 격리 수용해버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들끼리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근데 법이 또 그렇지가 않죠. 참 답답합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2022년에 이 159명의 대규모 사망자를 냈던 이태원 참사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당시 안전사고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요, 금고형의 실형이 나온 반면에 전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서 서로 판결 결과가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네, 참사 2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서부지법에는요, 이 업무상 과시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찰서장에 대해서 참사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고 참사 전후의 안전 조치가 미비했다라면서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금고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또 이 같은 혐의로 이제 박 구청장도 기소가 됐는데 이 박 구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 이 구청장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족들은 검찰이 즉각 항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유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즉각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참사 발생과 관련한 일선경찰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참사의 책임을 묻는 당연한 결과다라면서도 보다 엄정한 판결을 바랬던 이 유가족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특히 박 구청장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불인정해서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라고 강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여 밝혔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 속에 지난 8월에는요, 이 전기요금 누진세 최고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누진세라는 건 그 일부 가정의 전기 과소비를 좀 막고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건데요.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뭐 1,000만 가구, 그쵸?를 네. 넘어섰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전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 2,512만 가구 중에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에 해당하는 가구가 이 1,022만 가구, 그러니까 전체 가구의 40.5%나 차지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844만 명에서 약 21%가량 급증한 수치인데요. 문제는 이 경제력 향상에 따른 냉방 수요의 증가, 또 전자제품의 사용 확대 등 구조적인 이 경제 사회적 변화로 일반 가정에서의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최고 구간 진입 문턱인 월 450kW 전기 사용량을 이제 40.5%는 해당된다면 이걸 과연 과소비라고 표현할 수 있나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재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누진세 구간이 7년째 같은 수치,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이상기후로 이 대다수의 가구가 최고 누진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이 징벌적 의미의 누진 구간을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들이 마치 전기 과소비자인 것처럼 이 규정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현재 이런 누진세 제도의 존속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존속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개선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만큼 매년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맞아요. 내년엔 더 더울 것 같은데 7년 동안 이게 같았다. 어떤 좀 보완이 필요하다 싶네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내년부터요, 새로운 국가 기념일이 지정될 것 같습니다. 특히 5월에 좀 바쁠 것 같은데요. 5월 15일은 이 세종대왕 나신날, 또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돼서 이 관련 기념식이나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정의 달로만 생각을 했던 5월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날짜는 공휴일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요. 모든 이 국가 기념일이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휴일이 되려면 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국가 기념일은 날짜의 그 의미를 되새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이나 또 과학기술 등 국가 중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그런 날일 때 지정이 되곤 합니다. 이 두 날짜가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이유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행안부가 이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 세종대왕 나신날 같은 경우에는 이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면서 이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주항공의 날 같은 경우에는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서 관련 분야 기술 개발 및 또 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 나신날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이 주관을 하고요. 이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오늘 11월 4일까지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또 의견을 듣는 입법 예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인물 그리고 미래로 뻗어나가는 우주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다 기념하는군요. 네. 그 의미를 잘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나와 보니까 빗방울이 좀 떨어지던데요. 날씨 궁금합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징검다리 연휴인 오늘 아쉽게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기온 변화가 심할 텐데요. 오늘 작은 우산과 함께 긴 소매 옷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오전에는 주로 중부에, 오후에는 남부 중심으로 오겠고요. 양은 5에서 10mm로 적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합니다. 찬바람이 불어서 더 서늘하게 느껴지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뚝 떨어질 텐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 쌀쌀해집니다. 서울의 내일 최저 기온은 11도로 중부는 10도 이상 떨어질 텐데요. 내일 출근길에는 더 따뜻하게 입어야겠습니다. 네, 수학철에 태풍 소식도 있어서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태풍 끄라톤이 북상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로는 유동적인데요. 주 후반 날씨에 변수가 될 걸로 보여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전 국가대표죠. 김동성 씨가 네. 전처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김동성 씨가요 자신의 전처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양육비 때문이었는데요. 이 A 씨는 지난해 전 남편 김동성 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천만 원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김동성 씨는 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사적 제재 사이트죠. 배드파더라는 사이트에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 이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고소당한 김동성 씨. 근데 전처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김동성 씨가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부분은 A 씨가 2021년에 했던 언론 인터뷰 때문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A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육비는 안 주고 이 김동성 씨랑 이제 그 상대방이 같이 둘이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돈이 없어서 양육비 안 주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런 허위 내용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이건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김동선 씨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김동선 씨의 주장은 아니 내가 진 빚이 수입보다 더 많아서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일부 사실에 섞어서 인터뷰함으로써 김동선 씨 입장에서는 나는 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찾아볼 수 없지만 한때 신상을 이렇게 공개하는 사적 제재 움직임이 있을 정도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을 텐데요. 이게 배드파더스 지금은 없지만 그때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사실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이혼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에 정말 법적으로 아무리 청구해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사실 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내가 이 배우자가 싫어, 나 돈이 없어, 안 줄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이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다라는 문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름의 아동학대,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입니다. 네,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김동성 씨. 내가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거다. 네. 나는 지금 돈이 없는 상태다. 형편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동성 씨가 전처 A 씨랑 2004년에 결혼을 했고요. 2018년도에 이 두 사람 이혼을 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이 이제 조정을 이혼 당시에 했었는데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한 아이당 150만 원 월에 지급하라. 즉 두 아이에 대해서는 월 양육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이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김동성 씨가 생활고 등의 이유로 양육비 1,500만 원 정도를 이제 납부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소득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 양육비 좀 줄여주세요 하는 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받아들였고요. 자녀 1인당 원래는 1인당 150만 원 부담하다가 양육비를 80만 원까지 낮춰줬습니다. 그러니까 월에 160만 원 정도만 아이들에게 줘라. 이렇게 감액 결정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양육비를 이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라고 해서 여성가정부 홈페이지에 이 김동성 씨의 이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김동성 씨는 본인의 SNS에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모습을 업로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 고소를 통해 김동성 씨 측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는 이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 소식이 알려진 후에 전처인 A 씨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실은 세상을 지옥으로부터 구제하는 것, 지옥이 길다라는 글을 올리며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는 다 밝혀질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이에서 가장 상처받는 건 아이들 아니겠어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현재 한국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약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충격이에요. 네, 몇 가지 사례들을 전해 들으시면 아마 더 화가 나실 텐데요. 자신이 이혼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두 아이와 셋째를 임신 중이던 여성 B 씨. 그런데 이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남편은 내연녀와 함께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그 후 B 씨는 홀로 셋째를 낳고 이렇게 세 아이를 키우다 막막한 마음에 시어머니를 통해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좀 달라라고 전했는데요. 이 남편의 반응이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셋째가 정말 내 자식이 맞냐며 돈을 못 주겠으니 이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성은 유전자 검사를 한 뒤 친자 확인까지 받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이게 애가 2명이나 있고 셋째가 뱃속에 있으면 민사소송까지라도 가서 피해 보상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받아야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게요. 이들 사이에 나왔던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어. 그 딸이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SNS로 뒤져보다가 이 아빠의 SNS 계정을 찾게 됐는데 충격적인 게 양육비는 안 줬잖아요. 근데 나의 아빠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골프를 치고 다니는 모습들이 SNS에서 이 딸이 발견을 한 거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싶은데요. 심지어는 바람난 내연녀가 아니라 다른 여자랑 또다시 재혼까지 해서 또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걸 SNS에서 딸이 봤다는 겁니다. 아내뿐이 아니고 이거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이 오죽할까 싶은데 이거 괘씸해서라도 어떻게 해야죠.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럼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연히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 반응이요. 정말 황당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나도 돈이 없어서 내일 끼니를 걱정할 정도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부유한 생활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남편이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 또 차량을 다 자기 명의가 아니라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배우자 명의로 돌려놨던 거죠. 그리고 본인 명의, 이 전 남편 명의의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좀 고의적인데요. 그냥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싹 비운 게 아닌가?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듭니다. 저는 뭐 그게 사실은 거의 99.9%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괘씸합니다. 결국 전 남편이 패소를 당연히 했겠죠. 한 다음에 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는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 띄엄띄엄 6개월 동안 이 남편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골프를 치는 이 남편이 아이들 양육비라고 준 게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또 다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이 B 씨는 15년 동안 밀린 양육비 결국 300만 원 제하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참 답답하네요. 아니 지급 명령을 어. 법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것도 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저촉을 받아야 될 텐데 어디 뭐 감금을 시키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감치 이거 명령이 못합니까? 감치 명령이 가능한데요. 실제 법원에서의 감치 명령을 이행하는 퍼센테이지가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 답답한 부분인데요. 심지어 이런 이행 명령문, 감치 명령문 안 받으려고 온갖 꼼수를 다 버리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케이스가 이건 많습니다. 또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답답하네. 또 하나 있습니다. 2016년에 이혼한 뒤에 아이들을 혼자 키웠던 C씨 역시 6년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위장전입으로 계속 피해다니고 재산도 다 빼돌리잖아요. 쌍둥이라서 친정에도 맡기고서 저는 일단이라서 했는데 갑상선 알에 걸려 수술을 했어요. 네, 이게 또 설상가상으로 경제 사정뿐만이 아니고 C씨의 건강도 안 좋아졌다는 건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전 남편이 7천만 원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이건 또 뭔가요? 양육비 안 주려고 도망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보내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운전면허 정지가 됐기 때문에 8년 만에 연락을 한 겁니다. 운전은 해야 되니까 부랴부랴 정말 자기 자식들이 쓰는 돈인데 그제서야 이렇게 돈을 보내게 된 거죠.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 이 개정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운전면허 100일, 운전면허 정지 100일, 또 양육비 3천만 원 또는 3회 미지급 시에는 6개월간 출국 금지 처분, 또 이름, 나이, 직장 등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거 좋네. 네. 그 운전면허 운전 정지해버리면 네. 자기가 답답하니까. 오. 근데 이게 아빠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양육비를 못 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제재 처분이 바로 가능한 게 아니라요.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세요라는 명령이 나왔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때 감치 명령을 받아야 되고요.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치 명령이라는 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90일 이상 따르지 않을 때 일종의 가두는 처분인 거예요. 그래서 가둬서 한 30일 정도를 감치할 수 있는 명령을 감치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렇게 감치 명령까지 가야만 운전면허 정지나 이런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럼 그동안 90일 기다려야 돼, 또 30일 동안 또 감치돼야 돼,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그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이 생존권을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그 부모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감치 판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그 양육비를 받기까지의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 데다가 또 이거를 하려면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나는 아이를 이제 이혼하면서 내가 책임감 있게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남편이 뭐 혹은 아내가 돈을 안 주고 또 돈까지 써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감치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행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이 감치명령을 받고도 집행이 되는 게 10%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제재 조치 후에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 10명 중에 9명이 양육비를 계속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통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게 운전면허 정지를 시키려고 해도 아유 내가 생계유지 때문에 필요해요 이러면 또 운전면허 정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생계가 안 되는데 지 생계 그렇죠. 그러니까요. 오. 그런 이유를 대면은 또 이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또 안 되고요. 또 감치 명령이 내려져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명령서를 받아야 법원에서는 너 감치 명령서 받았는데 너 감치 명령 했는데도 너 이행하지 않아? 하면서 그 다음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주소지를 그냥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명령서만 안 받으면 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걸 이용해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좀 답답한데 그 문서를 안 받으면 처분할 수 없고 계속 주소 옮겨 다니면 뭐 막말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혼 사건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 근데 양육비 부분 만약에 이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받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라는 걸 꼭 얘기를 하는데요.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혹시 내가 막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자기 재산이 묶일까 봐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빼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치 명령을 실제로 피하려고 뭐 위장전입이나 이런 경우를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 또 감치 명령을 받아도 실제 법원에서 집행하는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허점들을 다 이용해서 어떻게든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나왔는데도 이런 꼼수를 써서 뭐 실제로 10% 정도밖에 이행률이 이렇다는 걸 보면 네. 그걸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네.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먼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라에서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잡아다가 이 사람한테 왜 구상권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받아내는 거. 이렇게 공권력이 작용을 해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개인한테 네가 알아서 받아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이런 꼼수를 서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양육비를 못 받은 채로 홀로 딸을 키우던 D 씨인데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이 전 남편한테 송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남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직접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 그곳에 남편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적힌 곳은 외숙모의 집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진짜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임의로 이 주소지만 옮겨뒀던 겁니다. 이 황당한 D 씨가 전 남편이 어디 가냐라면서 행방을 묻자 외숙모는 너 능력껏 찾든지 너 알아서 해라 아유. 이러면서 끝내 전 남편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리 갈라섰다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이의 양육비가 걸려 있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D 씨의 전 남편,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한테 그러면 안 된다, 줄 거는 줘야 된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 외숙모면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서 주게 해야죠. 이걸 숨겨줄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전 남편이요 부담했던 양육비가요 월 60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월 60만 원을 안 주려고 이런 꼼수를 벌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온 이 우편물만 안 받으면 효력이 없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위장 전입을 했었던 거죠. 이 아내 D 씨는 이 위장 전입했던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셔가지고 이 주민센터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위장 전입이에요. 이 사람 주소지 아니에요. 이렇게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아니 왜 개인적인 이유로 공무소를 이용하세요? 이런 대답을 주민센터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 신고가 들어오면요. 이 주민센터에서는 실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경찰에 고발할 의무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때 당시에 주민센터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위장 전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려면 이 사람의 주소지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맞죠. 위장 전입하고 다니는 거는 불분명한데 이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거라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홀했다면 어떡합니까? 숨어버리면 그럼 해결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답답한 게 사실 주민센터라고 하면 위장전입 신고가 들어가기 전부터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하던데 통반장들이 그러니까요. 다니면서. 근데 증거까지 다 전 아내가 모아서 줬는데도 이런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 전 이해가 가지 않고요. 주민센터 직원이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주소지에 가서 실제로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좀 철저히 확인하고 이런 강제하는 당연히, 네. 의무 규정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죽하면 이 홀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이렇게 한 부모들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월급에서 차감해서 통장에 받게 하는 것도 그 회사 안 다니면 그만이다. 그냥 이혼했으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인연 끊어야 한다. 전화하고 매달리고 스트레스 그대로 아이에게 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잊어야 한다. 이게 참 이게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화가 납니다. 근데 정말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 두 사람은 헤어지면 남이지만 이게 이 아이는 어떡합니까? 더 황당한 사례가 외국에 있었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망 기록을 위조했다는 겁니다. 정말 한마디로 자신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꾸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황당한 사례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남성 이 씨, 지난해 1월 컴퓨터 해킹으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한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고요. 이를 이용해 하와이주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사망 등록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의 사망 기록을 조작하고 의사의 전자 서명을 위조해 사망을 인증했습니다. 미 MBC 방송이 판결문을 인용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씨는 약 1억 5,500만 원이 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상태였는데요. 그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사망 기록을 위조했다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육비 안 주려고 죽은 사람 행세하고 그렇게까지 책임 안 질 거였으면 결혼을 왜 하고 애는 왜 낳은 거예요?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미국은 대체로 형량이 좀 센 걸로 많이 유명합니다. 네, 미국은 형량이 셉니다. 그게 그나마 또 위안이 되는 부분인데 이 남성 이 씨에 대해서는 컴퓨터 사기 또 이 신분 도용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 징역 81개월, 그러니까 징역 6년 9개월이라는 중한형을 내렸습니다. 담당 검사는 당시에 이런 범행은 자녀의 양육비 의무를 회피하려는 용납할 수 없는 목표에 기반한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노력이었다라고 일침을 가했고요. 그러면서 이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이 남성은 6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약해요. 네. 법이 약합니다. 형사 고발을 해도 실제로 실형을 받는 예가 극소수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 이하에 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가 이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너무 약한 게 아닌가 법정형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문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실형을 선고받는 예가 거의 없고요. 대다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 몇 천만 원, 몇 억이나 되는 돈 그냥 나 안 낸다라고 하고 집행유예로 그치면 된다라는 그런 나쁜 심보를 먹는 것이 바로 이런 법원의 선고 영향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G 씨의 사연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경우인데요. 이 G 씨 같은 경우엔 지난 2017년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새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자녀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늘 입금되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이 G 씨는 혼자서 아이 3명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계 때문에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쉬는 날이 없이 식당에서 서빙을 돌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그럼 정말 걱정이 이 아이들을 누가 돌보냐는 말이죠. 사실 엄마가 쉬는 날도 없이 하루 12시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 당연히 아이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양육비 미지급, 정서적 아동 학대까지 이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아이에게 월 30만 원 주는 게 아까워서 새 아이를 엄마에게 맡겨놓고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라니 정말 저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G 씨가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행명령부터 감치명령, 또 운전면허 정지 신청 등등 정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이 어머니가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에게 미지급된 양육비가 2,200만 원에 달했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결국 이 남편을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거 하다 안 되니까 형사고소까지 했는데 이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5년 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서 했는데 결국 이 남성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쳤습니다. 그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형사 고소까지 간 거거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결국에는 그 양육비를 빨리 받아내는 것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난 집행유예 판결 받았으니까 뭐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고소 못해. 이렇게 나오면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G 씨는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를 적극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건 사회의 정의다라면서 이 어머니께서 용기를 내서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마지막 선택인 형사 고소가 결국에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친다는 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육비를 다 지급하면야 집행유예 선고 줘도 되지만 그렇죠. 양육비를 미지급했는데 실형을 면한다? 저는 이 부분 한번 법원에서도 또 양형 기준도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거는 실형인데 네가 만약에 양육비를 지급하면 이걸 집행유예를 해줄게. 네. 이렇게 가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네. 또다시 미지급하면 네. 또 이게 실형을 살게 되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리고 생각이 집행유예 듭니다. 기간 중에 진짜 너 요 기간이 다 되는데도 너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을 유예한 거니까 네. 집행하긴 한다. 네. 너 가 살아. 네. 이래야죠. 네, 맞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해야 되지? 국민신문고에 우리가 다 네. 같이 한번 가보는 네. 걸로. 네. 네. 이걸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형량 자체가 정말 올라가야 되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요렇게 좀 양형 기준으로 좀 대폭 강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국회에서 그러면은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입법 개정안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냐?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미지급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운전면허 정지 신청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감치 명령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했는데 미지급하는 경우에 이런 다양한 제재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밀리는 이 부모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좀 간소화됐다는 거죠. 네, 절차 많이 간소화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뭐 양육비 선지급제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 개선이 됩니다. 그래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이 중위소득 한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이 미성년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기를 때는요. 국가에서 1인당 월 20만 원을 선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그 미지급자에게 되돌려받는 이런 식으로 제도가 좀 개선이 됩니다. 네.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이런 이야기 말씀드릴 때마다 나오는 말이지만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 네, 정말 그 어떤 이유로도 부모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게을리하고 또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이런 나쁜 부모는 절대 없어야겠고요. 양육비 정말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좀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8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머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오늘의 고민은요.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무조건 남편 명의였죠. 근데 요즘에는 공동명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현우 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듣고 보니까 공동명의가 좀 대세인 네.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 30대 초반 중반 제 친구들도 결혼하면은 대부분 공동명의를 하시거든요. 그게 뭐 이유를 보면은 둘이서 같이 돈 벌고 서로 보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뭐 나도 돈 벌어서 냈으니까 당연히 내 이름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좀
그렇죠. 당연한 뭐 자연스러운 네, 거 합리적인 것 아닐까요? 같습니다. 네네. 네. 맞벌이니까 뭐 돈의 출처도 분명한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반반이 만든 거는 같은데 네. 세금 면에서도 유리한 게 많다고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지금 솔로잖아요. 네. 싱글이니까. 근데 여기 아나운서 두 분은 네. 어떻게 공동명의 하셨습니까? 대세에 따랐습니까? 저는 외벌이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아유, 뭐 가정의 평화를 어. 위해서 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세금 말이 나오니까 여러모로 당연히 세금 때문이라도 공동명의 이제는 이 말이 좀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이 두 분이 잘 사시는 거 보니까 저도 공동명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공동명의를 두고 고민하는 오늘의 사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직장인입니다. 아내와 열심히 노력한 끝에 7년 전 청약에 성공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학군지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기로 결정을 하고 이사갈 동네에 괜찮은 집이 있는지 이렇게 염두를 해두면서 그게 생각만 하고 있었지요.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왜 그래요, 여보? 내 눈이 잘못됐나? 여보 와서 봐봐 이거. 어, 지금 이게 0이 몇 개야 이게? 봐봐. 뭔데 그래? 그 세금 계산기? 뭐야? 우리 집 팔 때 이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을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세금이 이게 하나 둘 1,000만 원 단위가 뭐야 이게? 아니, 우리 가진 거라고는 딸랑 이 집 한 채인데 무슨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와? 여보가 1주택은 세금도 없다 그랬잖아. 그랬지.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안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전화로 한번 해봐야 돼. 확인해봐봐. 국세청 담당자 또르르르. 여보세요.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요. 선생님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세금 많이 내셔야 돼요. 아니 이거 언제부터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 있는 건가? 이게 참. 아니 세금 매기는데 선생님하고 왜 상의를 합니까? 선생님, 아이, 세금이라는 게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얄미워. 아니 8억 원에 산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니 있는 건 이 집 한 채뿐인데 서민이 세금이 몇 천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그거 나라에다 따지시고요. 어우. 전 거시기 하시고 이러면 집 안 팔면 돼. 아이고. 네? 그러면 돼요. 아니 그럼 우리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해요? 거참 희한하네. 애 학교까지 왜 나한테 그래요? 그건 내가 모르겠고. 우리는 정해진 대로 또박또박 받으면 돼. 이게 이 세금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원래가. 이사를 가면서 남은 돈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투자도 하려고 했는데 저의 야심찬 이 계획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미리 골라놓은 매물을 구매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지요. 제 고민을 들은 직장 동료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건지 저 좀 도와주세요, 소장님. 근데 이게 얄미워.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 원래가 그래요. 그럼 뭐 어떡해요? 원래 그렇다는데. 뭐 상담하려고 전화해서 뭘 따지면 원래. 원래가 그래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사연 들으면서 약간 저도 머릿속에 물음표가 좀 떴던 게 1주택 경우에는 그 양도세 비과세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쵸. 네. 거의 무슨 우리 수거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게 이제 따라다니는데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무한정으로 비과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주택을 팔 때 그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억에 팔았다. 그러면 12억 초과분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거죠. 만약에 비과세를 무한정으로 해주다 보면 뭐 50억짜리, 100억짜리 집도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제도를 둔 거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건 일단 1주택이라고 한다면 이제 투자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럴 때 이제 주택을 팔고 이사를 할 때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 없이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주자 이런 목적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그렇게 물가 상승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을 고려하게 되면 뭐 실질적인 양도 차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제도를 둔 겁니다. 네, 그럼 이분은 이제 당연히 비과세 적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팔 때 가격이 12억 원이 넘기 때문에 네. 비과세 적용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12억 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이 주택 가격의 뭐 평균 가격을 고려해가지고 정해지게 되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 기준 가격이 9억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오른 건데요. 뭐 향후에도 집값이 더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기준 자체도 올라갈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택 가격에 뭐 몇 %씩 올린다라는 걸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야 이제는 이 정도 가격은 되면 고가 주택이지라고 할 때마다 이제 바꾸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를 또 기준으로 12억 원을 따지거든요. 뭐 10억도 아니고 15억도 아니고 왜 12억 원이냐라고 한다면 뭐 딱히 이래서 그렇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이 고가 주택에 해당이 돼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다 이런 사연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84제곱미터 아파트를 7년 전에 8억 원에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17억 5천만 원. 2배 이상 올랐 네, 그러니까 당장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집을 판 후에 시세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에 갈 예정으로 계획을 좀 세워두고 있던 건데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현재 시세가 17억 5천만 원, 이사갈 집이 15억 원. 그러면 집을 조금 줄여서 이사가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17억 5천만 원 현재 집 팔고 나서 뭐 공시가 12억 원 이하인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제 공시가 12억 원이면 노후에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공시가 12억 원이니까 시세 15억 원 정도 집이다라고 한다면은 한 공시가로는 11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되니까 뭐 이분들 기준에는 맞는 거죠. 근데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게 예. 원래 8억 원이었는데 17.5억 원, 5천만 원까지 받으면 2배 이상 오른 건데 완전 이득이고 이사갈 집 그보다 싸면 완전 이득이고 기쁘게 낼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이 이거 정도 돈 남기고 올랐으면?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상과 달리 세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아직 세금을 말씀을 정확히 안 드렸잖아요. 양도세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뭐 1,000만 원 단위가 넘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러니까 부담을 확 느끼신 건데요. 이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뭐 양도세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 내야 하는 양도세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세 있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세가 3,263만 원이에요. 그리고 취득세가 4,950만 원. 그러니까 집을 팔면서 내는 세금이 3천여만 원이고 집을 사면서 5천만 원 가까이 되네요. 와. 이런 세금을 내야 돼서 합하면 8,213만 원이. 어휴, 거의 1억 가까이. 이게 세금이잖아요. 네. 세금만으로 1억 가까이를. 집이 올랐다 그래도 이거 아깝지. 아깝죠. 그래요. 너무 제가 아깝죠. 이 반만 생각하겠습니다. 취득세는 그렇다 쳐요. 네. 양도세가 3천만 원 이상 나온 게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1세대 1주택인데 이 공시가 12억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택을 팔았을 경우 이제 예상되는 금액이 17억 5천만 원이니까 그 차익만큼 양도세가 계산돼서 나온 건데 그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우선은 주택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이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주택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표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요거 본다고 했잖아요. 네. 전체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건데요. 8억 원에 산 주택이 17억 5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전체 양도 차익은 9억 5천만 원이 되죠.
자, 그런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실제 판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또 매긴다고 했는데 팔 때 가격이 17억 5천만 원이니까 비과세를 해주는 1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은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앞서 이제 전체 양도 차익이 9억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초과분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또 계산합니다. 그러면 9억 5천만 원 중에 이 초과분은 얼마냐? 전체 17억 5천만 원 분의 5억 5천만 원. 요거를 이제 9억 5천만 원을 곱하면 되거든요. 오. 그러면 약 2억 9,857만 원이 나옵니다. 야.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이야. 잠시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는데. 자, 잠깐 네, 쉬어갈게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2억 9,857만 원에 대해서 그럼 세금이 매겨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도 남았습니다. 네. 아까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오래오래 보유할수록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세금을 좀 더 깎아줍니다. 야, 이거 그럼 계속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오, 정신 바짝 어지러워. 차려야 되겠습니다. 예. 화면 잘 봐주세요. 네. 아까 이제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2억 9,857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 차익을 일부 줄여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게 적용이 됩니다. 7년을 거주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56%를 공제받아요. 그러면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한 초과분의 비중 뭐 2억 9,857만 원 중에서 56%를 뺍니다. 오. 그러면 1억 3,137만 원이 남죠. 여기에서 또 그냥 빼주는 게 있어요. 1년에 250만 원 기본공제, 250 그냥 빼주고 나면 자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 과세 표준은 최종적으로 1억 2,887만 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양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내셔야 될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해서 약 3,263만 원이 되는 거죠. 아, 나 안 해. 아, 너무 복잡해요. 아, 미치겠네, 이거.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저도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네, 이게 주택 양도세는 평소에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해도 일반인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한 끗 차이로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유만 했느냐 거주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진짜 복잡해 보여도 이건 굉장히 단순한 사례거든요. 워낙에 변수가 많아서 비슷한 주택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다른 세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 2주택자 이상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요즘엔 양포자라는 단어도 생겨났어요. 아, 그래요? 양포자. 보통 포자하면은 수포자. 그렇죠. 수능 포기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네. 방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저 방금 포기했잖아요. 그래요? 저도 양포자 될 것 같아요. 아, 수포자가 수능 포기였어요. 저는 수학 포기. 아,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수포자였거든요. 아, 저는 수능 아예 포기해버릴 뻔했거든요. 입장이 다르네요. 근데 지금 양포자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도세 계산법 포기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양포자네요. 네. 네. 이게 그런데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금을 전문적으로 계산하시는 세무사분들도 양도세는 저희 안 합니다.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바뀌어서 그래요. 네, 너무 복잡하게 바뀌다 보니까 그 혹시나 정도예요? 법적 문제가 생기면 책임 네. 소지도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뺀 이 양도 차익, 여기다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걸 차감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뭐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다.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이 사연 주신 분도 본인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다 보니까 이거 처분하면 당연히 비과세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 세금이 몇 천만 원 나오니까 좀 당황을 하신 거죠. 아까 보신 분 중에서 이거 이제 양도세 계산하시는 거 차근차근 따라오신 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 집이 두 채다. 이거 아무 상관 예, 다 내야 돼, 다. 예, 예. 맞습니다. 아무 그건 아직까지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 내야 됩니다. 와. 근데 이 댁은 주택을 팔려고 보니까 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네.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내게 오. 생긴 거고 사실은 딱 따지고 보면 17억 5천만 원에 팔아. 네. 그리고 내가 산 건 15억이야. 맞죠. 그럼 2억 5천 남아.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 그렇죠. 네. 이분들 계획은 그 17억 5천만 원 주택에서 그래도 눈높이 낮춰서 15억짜리 집으로 가니까 2억 5천이라는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조금 오래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리모델링도 좀 싹 하고 깔끔한 집에서 또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좋은 곳에서 새 출발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또 공시가 12억 원 이하니까 나중에 이거 노후 대비 차원으로도 좋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신 것 같고요. 그런데 막상 닥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양도세, 취득세 합치니까 9천만 원가량 되죠. 거기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에 이사에 뭐 인테리어 비용 등등등 하고 나면 남는 게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맞아요. 이사 한 번 하면 이사비 복비에다가 인테리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면
요즘 인테리어 뭐 이런 거 집 꾸미고 이러는데 진짜 억소리 나더라고요. 엄청나게 네. 올랐어요. 정말 억소리 납니다. 예. 30평 기준으로 올 인테리어 했을 때 거의 1억? 저는 1억 이상 주고 하신 분도 맞아요. 주변에 예. 봤거든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 들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컨디션을 낮춰서 더 안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내 손에 남는 게 5천만 원이다. 아유. 이거는 안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아니 큰 집 팔아가지고 조금 작은 집으로 줄여가는데 내 수중에 남는 돈이 없다? 그럼 이사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야, 근데 이게 아이들 학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이번에는 꼭 가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소장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유 자금도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사가 1번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뭐 소위 영끌이라고 하죠. 이 부분의 이 경우에는 뭐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사를 갈 수 있는지 그러면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편분의 자산을 먼저 좀 보여주시죠. 자, 수입이 월 400만 원입니다. 금융자산 예금에 2천만 원, IRP 900만 원, 그리고 월에 50만 원씩 적금을 넣고 있고요. 현재 3년가량 넣었다고 합니다. 끌어쓸 수 있는 금융자산도 이렇게 봤을 때는 딱히 뭐 예.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2천만 원이네요. 그죠? 예. 아까 사연에서 집 팔아서 남는 돈으로 투자라도 좀 해볼까 생각했다는데 이거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이제 400만 원이서 이제 아이들하고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면 알뜰살뜰 잘 생활을 하신 거라고 보이는데요. 뭐 교육비 쓰고 생활비 쓰시느라고 큰 돈을 마련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지금 많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거 팔고 조금 싼 집으로 가면서 차익으로 뭐 투자도 해보고 여유도 가져보자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 팔고 지금 이사 가봤자 5천만 원 남는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세금을 줄여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해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네. 아버님도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피할 수 있다면은 피하고 싶고 예. 몇 푼이라도 좀 줄여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은 우리 소장님 아실 것 같아요. 네, 방법을 드려야죠. 기본적으로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절세라고 한다면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뭐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서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거주하면 80% 거주 내지는 보유 예, 같이 하셔야 돼요.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거 제법 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살고 있었던 기간 그리고 내가 보유했던 기간이 중요한데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 씨가 부모님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15억 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부모님과 함께 6년 6개월간 살던 곳이고 이 A 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뒤에 3년 6개월간 거주하다가 20억 원에 이 주택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기간 6년 6개월, 그 이후로 3년 6개월 하니까 10년 이상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A 씨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A 씨가 주택을 상속받아서 거주 보유한 기간 3년 6개월만 인정이 된다라는 국세청 통보를 받아서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줄어든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10년 유지한 이 80%를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고 3년 6개월, 3년 보유를 했기 때문에 3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24%로 확 쪼그라듭니다. 에헤이. 양도세도 이분이 생각하셨던 예상 납부세액 400만 원보다 9배 많은 어이. 3,600만 원의 세금을 추징을 당했습니다. 그 내가 그 집에 나는 알잖아요. 1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명의가 바뀐 그 시점부터 그렇지. 계산을 한다. 네. 와, 이거 모르고 세금 폭탄 맞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공동명의를 해야 되나 봐요. 사연 주신 분의 지인도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 세금이 줄어든다. 아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정확히 잘 기억하고 계신데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방법이 맞기는 맞습니다. 이 고가주택 양도세 절세, 이 두 번째 플랜은 바로 공동명의인데요. 양도세의 경우에는 개별로, 개인별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율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4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단독명의라고 한다면 고가주택이니까 이 14억 원에 대한 양도세는 보통 이제 3,263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각각 7억 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기 때문에 세율 구간 자체가 확 낮아지고요. 그리고 인별공제, 아까 그냥 빼주는 250만 원, 이것도 따로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세금은 약 1,034만 원, 그리고 합치면은 2,07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대략 1,200만 원 가까운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공동명의 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리하다. 요즘 공동명의로 많이 하는데 이거 네. 외에도 또 유리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보유세, 뭐 상속세 이런 것도 대체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이 종부세의 경우에는 12억 원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 과세가 되는데 이럴 때 빼주는 거 공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명의일 때는 각자 9억을 빼줍니다. 그리고 상속세 역시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 누진세율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공동명의가 그래서 나눠지기 때문에 유리한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주택이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채, 세 채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공동명의가 더 유리한가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 1인당 9억 원 합쳐서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양도세율 구간 낮아지고 다 좋은데 이 주택 가격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좀 따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결혼해서 집을 샀을 때 세금 때문이라도 공동명의를 해야겠다. 네. 지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팍팍 들고 있는데 이게 좀 겁나는 게 있어요. 반대로 공동명의로 했을 때 손해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세금 더 많이 불리한 내는 거. 거. 네. 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인별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 차이가 없고요. 공동명의가 손해인 경우에는 재산이 없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 그때 이제 증여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이 청약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좀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걸 입주하게 됐을 당시에 소유권 취득할 때 공동명의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내분에게 이 남편분 걸 증여하게 되는 거니까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 자체를 그 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증여를 해야 됩니다. 뭐 10년간 6억 원까지는 비과세이긴 한데 10년 동안 다른 재산을 증여해줬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중간에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취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10억짜리 주택을 남편이 혼자 취득할 때 취득세를 다 냈을 거잖아요. 그런데 5억을 중간에 주면 5억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 되니까 또 증여 취득세율도 3.5%로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사연의 경우에 처음에는 단독명의였다가 중간에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상황이면 네. 이게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에요? 예리하십니다. 맞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유 그 친구가 공동명의하라고 조언해 주는데 뭐야? 잘못된 거 이 친구 뭐야?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공동명의 했을 때 세금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계산해 보자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1,200만 원 정도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와서 명의를 바꾸면 이게 지분을 나눠주게 되면 명의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증여고 취득이다 보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앞서 양도세 계산법이 좀 복잡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서 알려드리자면 뭐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총 합쳐서 2,070만 원 정도 이렇게 양도세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보니까 양도세가 좀 줄었습니다. 절세가 예. 됐는데요. 단독명의 시의 양도세는 아까 듣기로 3천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집은 취득세하고 증여세 이 부분 때문에 공동명의로 지금 바꾸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명의를 할 경우 남편이 중간에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거니까 증여취득세는 3.5%나 됩니다. 그러니까 17억 5천만 원의 절반인 8억 7,5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를 받는 아내는 3,325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네. 또 6억 원을 초과해서 증여를 했으니까 초과분 2억 7,5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아꼈는데 취득세하고 증여세까지 합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8,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1,200만 원 정도 아낄래다가 취득세하고 증여세로 7,700만 원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네. 그냥 처음부터 공동명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저한테도 그렇고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정보인데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고 세금을 줄이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늦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취득가액 높이려고 중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양도세 2월과세라는 것 때문에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1억 원에 산 땅이 있습니다. 이게 6억 원이 됐어요. 그리고 6억 원에 팔려고 하다 보니까 차익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거를 6억 원에 아내한테 증여해주고 바로 6억 원에 팔자.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6억 원. 양도가액도 6억 원.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런 편법을 막고자 양도세 2월과세라고 해서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안에 처분하게 되면 원래 증여해 줬던 사람이 얼마에 취득했냐. 이건 1억 원짜리라고 보고 양도세를 크게 물릴 수 있습니다. 촘촘하네요. 예. 네. 촘촘합니다. 야, 역시 세법이 호락호락. 네.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예상하고 양도세 2월 과세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놨어요. 이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내야 합니다. 이번 생은 틀렸어. 요게 아니라 예. 요것만 보면 이번 집은 틀렸어. 아. 뭐 이렇게 되는데 다음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반드시 공동명의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행복한 아침 끝. 아우 인서 씨 안 돼요, 안 왜요, 돼요. 왜요? 아니 그래도 해결책을 저희가 좀 드려야 하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이사를 안 갈 수도 네. 없고 또 이사를 가면 너무 손해고 어. 아, 이 사례점은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이 경우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소장님 전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남았잖아요. 그러네. 아까 양도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주택을 사고 팔 때 가격 그리고 보유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활용하는 이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이 7년 거주하셨는데 네. 아까 전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56% 적용받았거든요.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그 집에서 살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간단합니다. 현재 7년 보유, 7년 거주라서 56% 공제를 받았는데요. 3년 더 보유하고 거주하게 되면 10년을 채우게 되죠. 이러면 80%로 공제율이 높아져서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면 877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 또 3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 세금 좀 더 내야 되겠지만 집값 오른 분이 그 상승분이 더 크니까 손해는 아닐 수 있죠. 그럼 당장 이사는 어렵다는 거고, 그럼요. 네. 그렇죠? 그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이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세금을 확 줄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사는 집에 오래오래 사시든가 아니면 보유만 해도 되잖아. 그렇죠. 거주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유하고 거주하고 그 기간 요걸 나눠놨어요. 아,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세법이 또 2021년 이후로 또 바뀐 게 있어서 보유와 거주를 같이 했을 때 세율이 또 아, 저는 2년만 거주하고 10년 보유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폭탄을 맞습니다. 이게 그렇구나. 네. 이거 잘 이게 알아야 알아봐야 돼요. 된다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큰일 납니다. 네. 자, 오늘 고민 정말 역대급으로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따라가다가 지금 머리가 어질어질한데요. 자, 소장님의 맞춤 솔루션 그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부부 공동명의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다. 차라리 3년을 더 거주한 후에 10년 장기 거주 특별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양도세 3,263만 원에서 80% 공제를 받아서 877만 원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 결국 3년만 더 참으셔라. 뭐 아이들 학원 때문에 학교 때문에 그런데 라이딩 좀 해주시고 네. 이렇게 뭐 조금만 그래야 되겠네. 네, 이게 차이가 크잖아요. 기름값만 좀 더 드려. 이게 뭐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야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다가 크게 뭐 당황하시는 경우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본인에 맞춰가지고 좀 세금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집이 3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학군지로 간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를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주소지만 딱 옮겨놓으면 그것도 어휴. 법에 어긋나는 그렇죠. 거죠. 네. 아, 참 이 고민 많으시겠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날씨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에는 건강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들쑥날쑥할 텐데요. 오늘 작은 우산과 함께 긴 소매 옷 챙겨야겠습니다. 네, 전국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현재 중부에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지만 오후에는 남부로 이동하겠고요.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바람이 불며 날이 서늘합니다. 제주 산간은 밤부터 바람이 거세질 텐데요. 날아갈 만한 시설물은 없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북서쪽에서 한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비가 먼저 시작된 중부부터 낮 기온이 뚝 떨어질 텐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도로 오늘 아침보다 10도나 떨어집니다. 환절기에는 방심했다가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내일 출근길에는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태풍 크라톤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 후반쯤 제주와 남부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아직 경로에는 변동성이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2024 한돈데이 팝업 스토어가 오늘부터 9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열립니다. MZ세대, 외국인은 물론 가족 나들이객까지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돈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한돈이 국내를 넘어 K푸드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새로운 달 10월이 시작이 됐고 오늘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있습니다. 곳곳 네. 통제되는 곳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오늘 전국 곳곳에 양이 많지는 않지만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